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141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지난주에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 주간인 것 같다 말씀드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맹추위가 다시 닥쳐왔네요. 월요일부터 뭐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날씨에 좀 예년과 다른 오차가 있었던 것 같고 저 벌써 복장부터가 좀 맞아요. 난 너무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털을 갑자기 두른 것 같기도 하고 국인 씨 정도의 이런 긴팔이 좀 어울리는 날씨 또 외투가 좀 두꺼워지는 네네. 주간이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왔다. 거의 왔다. 실감할 수가 있는 것 이게 같고요. 보통 예년 날씨가 이랬을 텐데 너무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러니까요. 간계리도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거고 맞아요. 사실은 일주일 정도 한 오차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체감이 확 되는 거죠. 예년과 다른데 올해는 겨울이 좀 늦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갈수록 이게 늦어지는 게 아닌가. 네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이게 보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느끼는 평년의 감각들이 계속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 폭이 더 심하게 변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좀 올해 보니까 뭐 삼척에서는 바나나가 자라고 지금 뭐 고성에서는 키위가 자란다. 뭐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열대 작물들이 재배가 되니까 하여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국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저희 140회 1부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김항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방은 기업 유치가 힘든 건 적절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권 기업도 직원들에게 지방으로 가자고 하면 퇴사율이 높아짐. 특구 혜택이고 뭐고 적절한 인력 고용이 어렵고 원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자녀 키우는 부모들도 자식들이 모두 인서울이나 해외 나가길 바라는데 무슨 수로 지방을 살림 키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인력의 문제다라는 점.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인력 양성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반도체 교육원도 만들려고 하고 공유 대학을 만들려는 것도 그 일환이긴 한데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반도체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껏 양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인력이 또 채용될 기업이나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은 또 인력 양성에 그대로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또 악순환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없어.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면은 근데 수도권으로 가. 이게 잘 협력이 돼서 맞물려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의 지자체들이 그거를 꼼꼼하게 설계하지 못하는 탓도 있고 네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주의가 워낙 강한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대개조가 필요한데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맞아요.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한 기회발전 특구도 그 일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방송 때도 지적했다시피 비수도권 살리겠다고 기회발전 특구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린벨트 막 수도권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엇박자가 나버리면은 정책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요. 이 지금 김양푸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들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방송에도 그 점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시죠. 네, WD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와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도 정작 자녀가 부모의 일을 이어받아 지방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면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해외 유학 다녀왔고 지금은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다녀요. 우리 딸은 세종에서 고위공무원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며 부모님조차 자녀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신다면 과연 누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주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 서울 수도권 다녔는데 다시 원주로 돌아와서 일하기를 바라는 좀 국인실 염두에 둔 건 아닌가. 그럼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 내려와서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맨날 받으셨다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뉘앙스가 이게
결코 긍정적인 뉘앙스로 좀 그러니까. 여쭤보신 게 아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네. 실패의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다. 맞아요. 결국에는 네. 수도권이나 서울에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환영을 안 해준다는 거야. 맞나요? 이거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 그런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원주의 뭔가 고유의 매력들 이런 원주의 가치들을 막 이렇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왜 내려오면 안 돼요라고 다시금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께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주 사람들 이런 비수도권 사람들조차도 내려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것을 그렇게 막 마음 깊이 또 환영하지는 못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네. 수도권과 서울에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거를 점점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점을 거듭 지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댓글들 남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원주 통신 준비되어 있는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지금 원주시 정부도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은 모양새예요. 141의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올해 1월 기억하실 겁니다. 원주시 정부 감사관실은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사항을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른바 대리 서명 논란이었죠. 협회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대리 서명 등 위법적인 문서 위조를 지속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여기에 경기 일정과 관계없는 지역 시간대에서 보조금을 지출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했었죠. 당시 협회는 횡령과 같은 불법적 용도가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대리 서명은 코로나19 당시에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불가피했다면서 당시 대부분 체육 종목 단체가 관례상 출전팀 총무를 통해 한꺼번에 서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당시 대리 서명은 정부 지침 때문에 불가피했기 때문에 다 했던 거다. 맞아요. 왜 우리만 문제 삼냐. 이게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일정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보조금을 지출한 것도 대회 개최지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선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방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또 가격도 높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주시 체육회 담당자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숙박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놓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다 승인받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주 65개 체육 종목 단체 중 유독 야구협회 1개 단체만 특정 감사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표적 보복 감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정부는 당시에 다른 체육 종목 단체도 올해 6월경에 감사할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면 감사를 다 해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체적 부실이 좋다.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한 개 단체만 딱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오니까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먼저 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게 언론에 공표하는 게 좀 의아했죠. 네네.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다른 것도 다 해서 유독 야구협회만 그랬으면 그게 더 강조될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점들이. 데는 안 해놓고 네. 여기만 하니까 당연히 야구협회 반박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그 점은 확인이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말을 못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을 완전히 이제 회피해버린 어떻게 보면 감사 결과가 된 거니까 관행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좀 성급했다. 이런 지적들 나왔죠. 네네. 뭐 언론도 그랬고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의구심이 뭔가 이런 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냐. 왜냐면은 야구협회 간부가 원강수 시장 비서실의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 그리고 로드FC와 같은 특정 종목 예산 편중 등을 문제 제기하는데 앞장섰었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지방선거 때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를 돕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협회는 좀 그쪽 아니냐, 그쪽 성향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괜히 여기 막 콕 집어가지고 감사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구협회는 감사를 무기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당시에도 반발을 했었는데 시정부는 정치적 의도는 일체 없다 해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렸죠. 경찰이 드디어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어요.
야구협회를 불이건 처리했습니다. 결국에는 혐의가 없다. 발견 못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시정부 감사 결과가 수사기관에선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죠. 당장 야구협회는 사과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히면서 전국대회 등 각종 예산이 모조리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업무 방해는 물론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의회 리뷰 때도 살펴봤지만 야구협회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치학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또 유소년 야구대회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서 올해 대회가 못 열렸잖아요. 맞아요. 야구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여당과 야당에서 그렇죠. 동일한 이유로 다 그런 잣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안 나왔어. 불이건 처리했어. 그 뭐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무죄 추정 원칙으로 대회는 치르도록 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수사 결과 불이건 나왔네. 그러면은 된 거 아닙니까? 뭐 혐의가 없는 걸로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미리 잘라버리고 어떻게 불이익을 줘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이 회복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야단법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뭐 이게 재판도 가보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정반대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부는 뭐 별 입장 발표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겠죠. 감사 결과는 그렇게 네.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를 해놓고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똑같았어. 이 문화도시 사업을 원래부터 이끌어왔던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작년에 특정 감사했죠. 그러면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보조금 부적정 사용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센터가 모든 사업을 원주시 정부, 강원도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진행했고 국비 보조 사업에 적용하는 4단계 회계 감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정 사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당시에도 이 감사 결과 뭐가 의아하다. 이런 목소리 나왔고 특히 시정부가 문화도시의 사업 주체를 센터에서 원주 문화재단으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센터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다음에 이런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다음에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 주체를 바꾸면 이해가 돼요. 맞아요. 사업 주체 먼저 바꾸고 후 감사를 해. 선조치 후 감사. 뭐야 이게? 짜맞추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급박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 심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를 미리 뭔가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혹을 오해를 뭐 많이 양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행정들이 작년에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독립성이 강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측근 인사 논란으로 시정부 통제력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은 원주 문화재단 관할로 바꾸고자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경찰은 거듭된 수사에서 연거푸 혐의 없음 처분을 올해 초에 내린 바 있죠. 네네. 결국에 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막 총체적 부실이다 막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만 직원 11명이 해고되고 활동가 6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정부는 사과는커녕 아무런 입장 발표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감사 당시에 주무부서 수장이었던 남기주 전 문화예술과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저희 입장에선 그래도 다행스럽다. 황당한 말을 했는데 뭐 감사 결과는 정당했고 다만 경찰 수사에서 더 큰 문제가 안 나와서 다행이라는 취지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 네. 지금 감사 결과와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판단이 나온 건데 네. 수사 당국에서 그게 뭐 형사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다. 네. 하여간 원주시는 그 당시에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러모로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제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드 FC는 결국 올해도 계속 지원했잖아요.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구협회나 문화도시였으면 당장 사업 중단하고 한수하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 의혹 제기가 나왔으면은 근데 올해 예산까지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지원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도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일부 또 환수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그 똑같은 기준이었다면 의혹이 나오는 순간 일단은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특정 감사를 하고 맞아요. 총체적 부실이다 발표를 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맡겼을 거예요. 감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로드 FC 상대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에는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고 어느 곳에는 정말 정말 다 그냥 이게 관대하게 수용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다른 행정을 펼치니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사 당국에서도 시정부와 다른 결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원주시 정부는 이렇게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하지만 인정받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수사 당국이나 언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그쵸.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원주 MBC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걸었잖아요. 민선 8기 보훈 인사 논란, 뭐 원광수 시장에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 발언 논란, 뭐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 논란, 시장 비서실 확대 논란 등등 이런 4건의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손해배상으로 걸었다가 나중에 이 재판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정정 보도로 청구 취지 바꾸고 뭐 이런 좌충우돌 했어요. 결과적으로 전부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졌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정당한 보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재판부도. 반성을 해야 되잖아. 원주시 정부는 어쨌든 비판 보도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막 정정 보도를 때렸다가 진 거니까 결국에는 세금까지 써가면서. 근데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때도 판결 결과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런 정신 승리가 어딨냐는 거야. 아니 이해할 수 없나 입장 발표가 다시 생각해도. 그래서 느끼지만 아니 패소한 쪽에서 이러는데 아니 패소한 데서 무슨 뭐 이겼어? 뭘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뭐 패소한 것처럼. 아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정부가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시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네. 정말 이런 걸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황당할 따름입니다. 한편 그 이해규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장 맡은 분 있잖아요. 이분도 이해규 위원장도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원주 MBC 취재 기자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법으로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어쨌든 억울하다. 저 잘못된 비판 보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일관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네. 겁니다. 이 원주시는 연전연패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한마디로. 아니 그리고 항상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극단적 확신이라 그럴까요? 이 총체적 부실이다 아니면은 뭐 1억 원, 2억 원 상당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웬만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사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은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네. 있는 건데 뭐 엄청나게 막 대대적으로 소송전을 벌이니까 엄청 억울하다는 듯이 네네. 이해가 잘 안 되긴 했고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에서 잡초 그 제초 예산 삭감 가지고 보도자를 냈을 때 엄청 과민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막 석연치 않은 해명을 막 내놓으면서도 엄청 당당해요. 막 뭐 워딩도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무슨 뭐 사자성어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약속 대련이다. 뭐 언론사와 민주노총의 뭐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 강원도민일보 보도라든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시원하게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계속 옳다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얘기도 해볼까요? 그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하니까 그거 막 공정한 업무 수행에 뭐 지장을 줄 수 있다 막 블라블라 해가지고 무더기 비공개 처리했잖아요. 나는 심지어 원래 공개 처리했던 것도 나중에 그거였어. 그 왜 달별로 아카데미 극장 인근에 있는 CCTV 사용료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달별로 나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4월 걸 청구를 해서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5월, 6월은 막 비공개를 때리는 거야. 막 원래 공개해줬던 것도. 그래 내가 이거 원래 해줬던 건데 왜 안 해주냐 이의 제기라니까 그제서야 뭐 공개 처리. 이런 저도 겪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카데미 극장 관련 정보 공개 청구다 바로 그냥 무조건 키워드만 있으면 바로 그냥 거부 때렸다. 뭐 내가 코딩을 설계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도 소송까지 가서 대부분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원조차도 그때 조정을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이것까지 비공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을 갖추지 없었다는 못했다. 겁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받아보니까 문건을 보니까 원주시 정부가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친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불투명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도 뭐 시정부는 자기들이 비공개하는 게 옳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겁니다. 어쨌든 시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들의 이제 고집을 꺾지 않는 행정. 네네. 그럼 감사도 그렇고 지금 뭐 소송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해를 계속 사고 있다. 자기들 말로 이제 오해라고 그러죠. 막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은 막 객관적으로 다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뭐 경찰의 판단도 그렇고 재판부의 판단도 그렇고 다 지금 다르고요. 원강수정 연전연패를 기록 중인데 언제쯤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자기들 안에 너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문 변호사들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법률 조언을 다 했을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막 서울에 로펌 가가지고 결국 변호사 구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송도 벌였던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어쨌든 이 싸움이 사실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그리고 네. 또 야구협회 감사나 문화도시 감사를 두고도 그런 말 안 했을까요? 설마 모든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바른 말하는 공무원이 없었어도 문제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분명히. 근데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의 뭐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뭐 약간 뚝심 있는 리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면모를 봤을 때는 그 뚝심이라는 게 왜곡되게 발현되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가를 그렇죠.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이게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게 우리 뭐 무실동도 그렇지만 용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네. 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익숙하면서도 지겨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구협회 대리 서명 논란이 결국 어떻게 보면 혐의 없음 불입건 처리가 되면서 1패를 또 정립하고만 원주시 정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정부가 내년도 본 예산으로 1조 6,74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전년 대비 0.39% 64억 원이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남원주 역세권 분양 사업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계가 316억 원 감소한 탓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산, 뭐 이제 복지라든지 네네. 뭐 교통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산들 그런 거 이제 다 일반 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일반 회계 자체는 0.93% 늘었습니다. 135억 원 정도. 근데 어쨌든 아주 조금 늘었어요. 맞아요. 긴축 재정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가 내년 초에 따로 에피소드를 편성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보통 2025년 원주시 예산 뜯어보기 연초에 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네. 그때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일단 대충 훑어보면은 만두 축제 10억 원이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첫해 2억 7천만 원이었고 작년에 6억이었고 올해 10억. 야 원주시 역사상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산이 쭉쭉 늘어난 축제가 있나 싶기도 한데 뭐 본인들 말로는 50만 명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거기에 걸맞는 예산 편성을 확실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악산 케이블카도 상반기에 포럼 개최 예산 2,200만 원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도 조만간 한번 준비해봐야겠어. 케이블카도 한번. 법정문화도시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아직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의회 회의록 발언만 놓고 보면은 그 한 뭐 20억 정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국비 지원 끊기더라도 이어갈 것 같기는 하던데 내년에도. 네, 그리고 뭐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법정 문화도시는 이어간다, 문화도시 사업 이어간다 이런 게 담겨 있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시정부 입장에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억 그쵸. 원대라면은 문화예술 사업에 이건 또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미리 좀 꼼꼼하게 보고 싶거든요. 지금 예산안이 딱 나왔을 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엄청 자세하게 기록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시정부가 홍보하고 싶은 예산만 써놓은 거지 뭐 입맛에 맞는 것만.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의아한 건 이거예요. 왜 예산안은 공개하지 않을까? 이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정부가 제출해서 그게 시의회에서 땅땅땅 확정돼야만 그제야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다 결정된. 다 내용.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이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해합니다. 예산안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딱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다 입법 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 의견도 다 수렴을 하는데 왜 예산안은 그렇게 안 하냐? 왜 입법 예고를 안 하고? 왜 시민 의견 수렴을 안 하냐?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마 뭐 시정부든 시의회든 괜히 공개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이해 단체들이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쵸. 시끄러워지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뭐 아마 뭐 무슨 사업이 있으면 동별로 한 그러니까 마디씩만 하더라고요. 읍면동 막 25개가 다 의견 내고 막 이러면 막 이 통장들도 막 정신없잖아요. 맞아요. 괜히 그럴까 네. 봐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1년 살림살이를 정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정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럼요. 예산을 딴다는 네. 거. 근데 뭐 갈등이 예상된다고 그런 갈등은 감수해야죠. 설령 발생안 하더라도 그건 정말 중요한 갈등인 거죠. 우리가 생산적으로 해결해야 해.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뭐 사업을 얘기할 때 시민이 주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투표로서만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뽑은 시정부에서 만든 예산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안심하십시오. 그런 시의원들도 검토를 마쳤습니다. 뭐 이렇게 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또 확정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 때 갈등이 불거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그쵸. 때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예산안을 공개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서울, 인천, 울산, 그리고 울산 중구, 경기 고양, 과천, 전남 여수, 충남 당진 이렇게 8곳이 홈페이지에 미리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한다는 거죠. 시민들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네네. 특히 인천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일반 시민, 전문가, 사회단체 구성원,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예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요. 본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시민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이 닥쳐가지고 갑자기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미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 절차적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방향 수립 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짜는데 말이야. 이 정도 절차는 갖춰놔야 되는 거지. 그럼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진짜 당연히 이건 어떤 뭐랄까 약간 기밀과 같은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공개될 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시민단체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안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들을 또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는 게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한테만 공개되니까. 그럼 시의원들 통해서 어렵게 예산안 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예산안 분석을 촉박한 시일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의원이 뭐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같이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맞아. 이럴 때는 네. 전문위원이나 정책보좌관 도움받기도 힘들다만 예산안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네. 이럴수록 집단지성 뭐 여차하면 챗 GPT의 도움까지 다 받아야 되는 또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상황인 거다. 이런 맞아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뭐랄까요.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말이죠. 예산안 과정에서부터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과정에서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런 걸 확실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시의회가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 예산안 분석해보자. 그쵸. 오히려 먼저 네. 앞장서서 할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조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의 어떤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다음에 그렇죠. 또 시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효능감, 맞아요. 그리고 뭐 시민운동을 떠나서라도 그 시민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고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들여다봐야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생각에 꼼꼼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지금 네. 다 정해진 거 봐서 뭐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원주시 예산서를 굳이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아서 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시민의 입장에선 내 삶에 그냥 일방적으로 항상 그냥 사업이 통보지 다가오는. 통보. 네. 내 세금 이렇게 쓰겠습니다를 나중에 그냥 통보만 해주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예산이 세워져야 그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정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몰라서 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그 가능성도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네네. 그게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고 있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법도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맞다. 네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맞다. 주민자치
자체의 취재도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원광수 시장도 말로만 뭐 시민 세금을 아껴 쓰겠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투명하게 그걸 보여주세요. 그럼요. 네. 그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 항상 저희도 지적하는 게 그 불효불급이란 기준이 어디 그렇죠. 있느냐. 그걸 같이 볼 수 있도록 네. 떳떳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행정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요. 안 되면 제도라도 조례를 통해서라도 네네. 강제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예산안 시국마다 항상 드는 의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말에 송년회가 많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또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언제든 하면 안 됩니다. 네네. 특히나 더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류인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10분 다 10이네. 네. 자,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 했다고 해요. 신고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온 경찰이 측정하니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도의회는 7일부터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어요. 회기 중이었습니다. 물론 뭐 회기 중에 술 마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음주운전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회기든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더더군다나 회기 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더 엄중하게 우리가 문책을 해야 할 일인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짧은 거리든 아니든 네.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1km든 하잖아요. 1m든 네. 1cm든 맞아요.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저는 하나 좀 문제 삼고 싶은 게 왜 다들 익명 보도를 하죠? 이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걸렸으면 실명으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강원도의원, 그냥 모 강원도의원, 뭐 A 강원도의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음주운전 적발됐다. 원주 MBC만 실명 깠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숨겨? 그렇죠. 아니 네.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국회의원이었으면 바로 공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류인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는 진상조사, 출당 그리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류인출 의원은 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저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의 이 비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사실 본인들한테 더 엄격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번 네. 조치에 도민들, 시민들의 관심이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류인출 의원은 이 단구동에서만 3선 시의원을 역임하고 이제 초선 도의원까지 지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터줏대감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처신을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참 저희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응당 잘못에 걸맞는 징계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내일은 원주 아는 척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경포가 요즘 난리거든요. 맞아요. 우리 김홍규 강릉시장께서 경포에 인공 분수를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큰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경포 인공 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활동가 두 분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네. 내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 이야기 원주하는 척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을 골라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1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